네, 이제 총선이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에도 연일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연휴 이후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설 연휴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여당에서는 운동권 청산에 집중을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가지고 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설 밥상머리 민심 어디로 향했을까요? 두 분께 모두 듣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 설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에서 대부분 가족들이 만나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애들을 잘 키우고 있느냐, 또는 주택 마련은 잘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뭐 취업 준비 잘 되고 있느냐, 또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느냐 등등 이런 경제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총선 공약으로 또 정치권에서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할 예정이냐 이런 이제 출마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국적인 큰 이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설명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것도 뭐 조그만한 파우치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뭐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일단락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의 정치 공작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녹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경위나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살짝이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 또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 정치적인 세력,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총선 전에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당장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 어떤 민심이 딱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앞으로 여러 여지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본인 주관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 친지의 경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얘기를 해도 좀 평행선을 달리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연휴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좀 골똘하게 말씀을 딱히 하지 않으시고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선거 총선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분한테 어느 쪽에서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을지 이런 것도 작은 뭐 정치권은 아니지만 정치권 밖의 정치권이죠. 그런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여야에서 보면은 586 운동권 청산론 한쪽에서 꺼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검사 독재 정권 그 청산을 꺼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평소에 좀 국민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경하고 이념적인 특징도 강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정치 얘기를 했다면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예. 현 정부가 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편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좀 더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본인이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약한 골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예상하건대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시민들은 특히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배우자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거 조금 묵은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또 한편 더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천을 비롯해서 총선이 좀 속도감 있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요, 영남 중진의 험지 차출, 자객 공천이 본격화
됐습니다. 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중진 페널티가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공천의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도 좀 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보통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실망, 혐오감이 크기 때문에 매 총선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힘, 민주당 각 정당이 쇄신 내지는 개혁 공천을 표방하면서 상당 부분 컷오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양당이 지금 시스템 공천제를 도입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많이 컷오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한 800여 명의 공천 신청자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불법의 혐의가 있었던 뭐 29명 부적격으로 컷오프를 했고요. 지금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약 7명이 공천 탈락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18명 정도는 20% 감점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설 연휴 이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면접 과정에서 뭐 도덕성이라든지 당 기여도라든지 당무감사 이런 점수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천을 탈락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중진들을 험지에 이미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의 서병수 의원, 예. 경남의 김태호 의원 이런 분들 부산시장 경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낙동강벨트 험지에 출마하도록 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락한 상황이고 민주당도 이제 하위 20% 이제 경선 시 20%에 30% 감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위 10%는 마이너스 30%, 하위 20%는 마이너스 20%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산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현역 예. 의원이.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컷오프 대상 20%가 누군지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 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조금 뭐 기여를 했는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용퇴를 해야 된다. 또 586 중진들 이제는 자발적으로 용퇴를 해야 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일단 여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대통령실의 후광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만 그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어떤 양지 출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물갈이라든지 컷오프를 한다고 해도 그 빈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또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천 물갈이의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강남 을 같은 경우에 장관을 지냈던 인사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인사가 둘 다 출마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좀 언짢은 반응 이런 것들을 내비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쪽 입에서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특정 부류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더 우대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물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정당 지도부에서 어떤 공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선을 하더라도 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도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좀 이 강한 인사는 아니구나라고 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특별히 이제 경선에서 좀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입기는 어렵게 됐다. 이거는 네. 또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뭐 역시나 설 연휴 직후에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서 뭐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20%의 이제 소위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수미 평론가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하위 20%라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자의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컷오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위 20%라고 뭐 무조건 컷오프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원래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크게 구애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자를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당내에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친명과 비명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이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위 20% 발표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민주당 경선들이 어떻게 치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그리고 당신과 민심이 결합된 이 경선을 통해서 치러진 결과라고 했을 때는 비명계가 진다고 해도 비명계 후보가 밀려서 민심에서 밀렸기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당의 손해가 되는 선택은 아니게 될 것이고요. 다만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진다거나 또 굳이 어떤 당의 중심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더 부채질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어느 쪽이 더 많이 당선되느냐 이 구분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위기 관리라든지 과정 관리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당내 계파 갈등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SNS에 좀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전에 이런 당내 계파 갈등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네, 뭐 총선 때 공천 외부 경쟁보다는 사실 내부 경쟁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천 과정을 뭐 골육 상쟁이다 이런 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1차전은 친명계와 비명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3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면서 네. 1차전은 마무리됐고 이제 2차전에 돌입하고 있는데 결국은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 갈등이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천의 자리라는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친문재인계를 친 이재명계에서 공천을 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최소한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문재인 인사들을 공천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여당으로부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뭐 소득주도 뭐 성장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공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은 이 총선을 이기고 다음 대선을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아무래도 민주당을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대선 주자 중심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고 총선 이후에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대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크게 봤을 때 민주당에서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연휴 직전 8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간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한 의원제 얼굴에 이제 숯 검정이 묻은 모습이 포착이 되니까 이걸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뭐 정치적 쇼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제기를 했고요.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위장 탈당 쇼 눈엔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평론가님? 네, 사실 저는 연탄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방문을 해서 특정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 마을 주민분들도 언론 보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좀 언짢다라는 반응들이 네.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리는 살기 좋은 마을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을, 가난한 마을로 비춰진다거나 그렇게 낙인 찍는 듯한 그런 것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있었고 그런 주민들의 비율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면 이런 봉사를 할 때는 이제 뭐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떠들썩하지 않을 때 한다든지 이런 고려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전통시장 방문 같은 경우도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한창 설 연휴 대목 때 방문을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상인들 목소리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예.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또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건 뭐 다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시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런 보여주기식 행보를 좀 그만하자 이렇게만 하셨어도 되는데 네. 굳이 얼굴에 연탄이 묻어 있는 거 이걸 좀 작은 부분이거든요. 묻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 하다 보면 이제 묻힐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굳이 지목을 해서 비판을 예. 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네,
차라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이제 너무 작은 부분에 국한시켜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민영배 의원도 예전에 이제 광주 지역에서 구청장을 지내신 분이라서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일부러 묻히는 경우도 있고 뭐 묻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사소한 부분을 크게 갖고 오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예, 약간은 좀 본질적인 질문에서는 좀 어긋나는 비판이 아니었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민영배 의원이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궁금한데요. 연탄 배달 봉사 활동 해보면은 대부분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얼굴이 간지러워서 닦거나 하기 때문에 얼굴에 금덩이 많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선의로 봉사 활동한 이 자체를 가지고 저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 자체, 저게 민주당의 수준,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실망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서울에서 연탄을 떼고 있는 마을들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가스를 다 활용하고 이용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개선과 개혁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평소에 정치인들이 어려운 마을에 봉사활동을 해야지 꼭 뭐 연말 또는 명절 전 예. 민심 잡기 활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비판을 받는데 좀 어려운 지역에 이런 연탄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 독거 노인들도 많고 독거 소녀 가장들도 많고 아직도 어려운 서민 동네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근본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갤럽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큰 폭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30%대에 머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정 운영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상승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게 원래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좀 숨어있던 여권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율에 좀 긍정평가하는 쪽으로 소위 뭐 샤이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총선에 다가올수록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구조적으로 열세를 면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서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다른 부분인데 그 예전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들은 그래도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좀 수용하거나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놓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더 훨씬 우편향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런 네. 부분이 스스로 지지층의 확대를 가로막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할 수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부인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특검을 수용을 했다면 사실 윤 대통령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가 아니었었고 예. 이번에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도 한사코 좀 방어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자세한 경위 설명이 없는 그리고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는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같은 신년 대담에서도 대통령 자체는 크게 또 개의치 않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게 했는데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솔직 담백하게 현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하지 못한 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감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런 현안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부분이거든요. 네. 경제 물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사실 이게 총선으로서 필요한데 지금 이제 선거 구도는 이게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당에서 뭐 정권 안정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야당 심판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운동권 청산론으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오히려 여당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냐 운동권 청산론이냐 보다는 미래 중심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정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여당이 되겠다. 이렇게 총선을 좀 돌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20대, 30대 연령층입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이 사실은 이제 10% 정도대로 하락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고민과 어려움을 예. 감안해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설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